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대규모 정산 지연 피해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오늘 국회 긴급 현안질의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태가 터진 뒤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구 대표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회입니다. 네, 구 대표가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거죠?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두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모기업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도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피해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인해 야기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사과하고. 구 대표는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바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현재 전체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쓴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 달 내에 바로 갚았다며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거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어떤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구영배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점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히려 시간을 끌고 아예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애초에 갚을 돈도 의지도 없었다고 본다며 비열한 기업의 의도적인 사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구 대표는 모든 비판과 책임 추궁,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티몬과 위메프를 정상화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과 경영 개선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금융감독원의 부실관리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하는 국회 산자위 회의장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사전에 정산 지연 상황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따지거나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감면 같은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네, 본회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EBS 개정안을 비롯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사법 결국 다 통과가 된 거죠? 네, 아침에 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면서 방송사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에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5박 6일 약 1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 3법이 각각 무제한 토론 끝에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입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 폭거라며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수용하지 않는 게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진수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MBC 이사진을 교체하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레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여당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UMF에 대해서 법원이 오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두 회사 대표를 불러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먼저 티몬과 UMF 대표의 법원 신문, 오는 금요일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티몬 대표에 대해서는 오는 2일 오후 3시, UMF 대표는 같은 날 오후 3시 반으로 신문 기일이 정해졌는데요. 법원은 티몬과 UMF 대표를 차례로 비공개 신문에 회생을 신청한 경위를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회사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법원에 낸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은 오늘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UMF의 자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두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티몬과 UMF는 최근 법원이 새로 도입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제도도 신청했습니다. 강제 회생 절차 대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만약 ARS에 돌입할 경우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도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과 경찰 양쪽에 이번 사태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 속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우선 고소 고발인들을 상대로 사건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어제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TMF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중심이 되고 검사 7명이 투입됐습니다. 통상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수사를 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부가 키를 잡은 만큼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부적으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티몬과 UMF의 자구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결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더는 자구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검찰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도 어제 피해자들이 구 대표와 류하현 UMF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부터 불러 사안을 파악할 예정인데 대형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 대표와 티몬 UMF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은 수사 시작과 함께 출국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티몬과 UMF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 UMF 사태 피해자 모임 측은 오늘 오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출석하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피해자 모임은 구 대표가 사재를 털어맞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다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이고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조속한 피해 구제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초 KBS 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의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있었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리업체 임직원과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까지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검찰이 1년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네, 지난해 8월 LH 출신 직원들을 채용한 전관업체가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찰 담합 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을 합쳐 이번 수사로 모두 6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리업체 17곳과 임직원 19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94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울산 등 전국 각지의 공공, 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에 대한 감리 업무가 대상이었는데요. 업체들끼리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이었는데 이렇게 타낸 계약금만 5,7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LH 연간 발주 계획의 경우 예정된 감리 용역의 70%를 담합업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업체들이 허점을 공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뇌물수수 사건에선 입찰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직원 20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면서 한 명당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을 이른바 인사비 명목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금품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뇌물을 줄 때도 직접 만나 현금으로만 제공했습니다. 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이 청탁받은 업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고유 표식을 제안서에 달아놓기도 했고요. 심지어 1등 점수를 주면 3천만 원, 경쟁업체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폭탄을 해주면 2천만 원이라는 뇌물 시세까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도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지형과 확연 등을 고려해 직원을 배치한 뒤 경조사를 챙기거나 상품권이나 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대학 교수였던 심사위원들도 업체들끼리 뇌물 경쟁을 붙여 더 큰 돈을 지시하게 한다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타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이 고액의 뇌물을 마련하느라 정작 감리 현장엔 자금 투입이 어려워지고 기술력이 떨어져도 용역을 타내게 돼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기소 대상 가운데는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선 심사위원 6명과 감리업체 간부 1명을 구속했고요. 금품 6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운전자 차모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후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온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해온 차 씨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기록 장치 EDR을 정밀 분석한 결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밟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씨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개인 노트북으로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출된 정보에는 신분을 위장한 이른바 블랙요원의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부은 올여름 장마가 지난 27일에 종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장마와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통해 올여름 장마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장마가 끝났다는 건데요.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지난 6월 19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22일에 남부지방으로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나흘 늦은 29일에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39일, 남부는 36일, 중부는 29일간 장마가 이어진 건데요. 평년 장마 기간이 31일에서 32일이기 때문에 제주와 남부는 예년보다 길고 중부는 예년보다 조금 짧은 수준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472mm로 평년보다는 32%가량 많지만 지난해 648.7mm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는 역대급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이틀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6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됐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도 무려 8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네, 지금도 너무 더운데요. 당분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요? 네, 지난 밤 사이에도 속초의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하며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전국 30여 곳에서도 밤 사이 열대야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강릉은 11일, 속초 10일, 서울도 9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일부와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가 경기 남부, 충청, 호남, 영남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후 3시 반 기준 경남 양산은 37.6도, 강원 동해시 36.3도 등 영남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 이상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구름이 많은 서울은 31.9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열대야도 길게 이어지겠다며 온열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개정안이 오늘 아침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방송사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안 상정 때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았고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여당은 퇴장하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자, 방송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종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고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또 언론단체 등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 중에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오늘 정치원은 방송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복잡한 정치 현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불을 켜는 정치온.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송사법 다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법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필리버스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13시간 넘게 발언을 했죠.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주장을 펴신 거예요? 일단 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네. 사실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음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예.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MBC와 KBS 바꿀 때 같이 끼워 넣기 한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EBS는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 이사수를 늘리는 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늘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편향된 어떤 단체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역별 대표성이라든지 좀 다양한 직군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단체에 늘리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방송이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던데. 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민주당의 발의의 제정 이유를 보면 EBS가 그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앵커님 생각해 보셨을 때 EBS가 어느 정권에서든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잠깐 있긴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EBS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와서 하겠다라는 것은 글쎄요, KBS, MBC 하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걸로 느껴졌고요. 저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말씀을 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김한규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안 하셨는데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추진 안 했냐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KBS나 MBC나 EBS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인사를 선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에 MBC 사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고 그 MBC 사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분일 가능성이 커서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서로 야당일 때만 바꾸자라고 한다면 예. 뭐 협의를 해볼 수 있겠죠. 시행 시기를 언제로 밀어놓고 그 대신에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하는 뭐 예. 이런 정도로 합의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앉지를 않는 거죠. 여야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보니까 여당 주장을 잠깐 보면 여당에서는 사실상 방송 장악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수를 늘리긴 늘리는데 야당 편향된 위원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저희가 다수당이 이사 임명권을 가져버리면 그렇게 만들면 더 쉽죠. 예. 저희 나름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뭐 교수진 이런 분들을 합쳐서 21분으로 하려고 한 건데 만약에 여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협의할 수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하면 어땠을까요? 논의를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EBS는 KBS, MBC랑 좀 다른데요. 네. KBS, MBC는 역대 정권마다 그런 정치적인 사장 임명 가지고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사 추천 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그런 학회라든지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니 이것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없다라고 오히려 공정한 척하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합의제 관행이 깨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7 헌법 체제 이후에 여야가 상위 구성부터 여야 이런 법안을 처리할 때는 합의해온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2대 들어와서 깨진 거예요. 방송사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는 사법 리스크가 없냐 말씀하시죠. 인정합니다. 근데 87 헌법체제 이후에 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있어 왔어요. 존재해 왔고요.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왔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행이 깨지느냐. 결국에는 헌법 초유의 이재명 전 대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방송사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계속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요 제2요구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고 지난해에 방송 3법도 통과됐지만 거부권이 행사됐고 재결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방송사법만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당장 MBC 사장님을 8월 13일 이후에 교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을 본인들이 원하는 분으로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저희가 임명한 게 아니고 뭐 직원분들이 원래 사장님이 아닌 다른 후보군 임명됐던 거거든요. 원래 민주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장에서 선임이 안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약속을 한다면 시간을 갖고 향후 어떻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MBC, KBS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당장 바꾸려고 하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본인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박문진 이사진 선임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박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이 그럴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본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향후 계획들을 계속 물어봤던 거죠. 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됐는데 보통 이제 장관 청문회는 하루잖아요. 근데 사흘간 진행됐던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여야 간에 뭐 갈등이 엄청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도덕성 문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제 법인카드 이슈도 있지만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 전반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사에서 일했던 경력 외에 이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의 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걸 저희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문제는 청문회를 3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슈인 거죠. 저희는 오래 했다고 지금 여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뭐 결국은 어차피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실 거라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과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방통위원장 하기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야당은 늘 권력 구조상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청문위원들이 폭넓게 토론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국회에서 요즘 정청래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도 거기 연장선에서 아마 그 이른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층들한테 이렇게 해야만 좀 지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응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청문회 자체를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장도 농담으로 잘 안 되면 법사위처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지시거든요. 그만큼 지금 법사위와 가방위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 운영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후보자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하고 전체주의 생활 발언 박충건 의원 그 발언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시선은 어때요? 박충건 의원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이 사과를 했죠. 의원들도 뭐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고요. 뭐 정치인들이 발언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본인이 사과를 했군요. 최민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박충건 의원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민희 의원 스스로도 부적절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정치적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더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충건 의원이 이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시나라고 한 그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의원이 사과를 했고 박충건 의원이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제명도 추진한다, 뭐 촉구 결의안 낸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알기로 그 북한 이탈 주민 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이 발언들이 박충건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께 굉장히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저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어떤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는 징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임명을 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죠.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격한 인물이라서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위원장 신분에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의 잘못 갖고 저희가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바로 MBC의 주주인 박문진 이사질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강행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는 뭐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용산에서는
지금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할 신임 방통위원도 어느 정도 거론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고 하던데요. 예,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하게 되면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직무대행도 탄핵하는 정말 범빼는 없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임명이 예상되는 분에 대한 탄핵 예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업무가 계속 마비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바로 임명을 하고 또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탄핵 추진하고 또 여러 또 정치적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제2부속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이제 영부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폐지 입장을 이제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저는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폐지라는 공약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공인도 안전합니다. 제2부속실 찬성. 네,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비롯해서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내용이에요? 뭐 여당에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에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해달라는 건의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저희가 권력을 견제하고 자정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는 판단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전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는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요.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배우자 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제2부속실처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불려지는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예산 같은 게 그렇죠. 예산이 이제 배정될 수 있는 거죠. 별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게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속실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부속실장 같은 경우를 제2부속실장을 국회에 불러서 국회 운영위에서 불러서 그렇죠. 운영위에서 통상적인 다른 비서관처럼 업무에 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이제 영부인의 지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영부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명의 직원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부속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여사 의혹 방탄용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특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조금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 같은 방식으로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거라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예.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와야 한다, 직접. 네, 그렇죠. 왜 부속실을 설치하는지, 그러면 과거에 폐지했던 결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비서실장 정도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2월 그 KBS인가요? 그때 출연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면은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때가 2월이었는데 지금 거의 7월 말이잖아요. 5개월이 걸렸네요. 예, 저는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거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한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이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공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사 논란이 어느 정도 좀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김한규 의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든지 앞으로의 여사의 일정 같은 것들이 이제 국회에 계속 견제와 감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 나오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수처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던 건데 이유는 박근혜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민정수석에 의해서 견제를 당하고 실제 일을 못해서 불화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천하면은 임명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추천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임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영부인께서 직접 본인의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를 다 주고 조사나 감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 또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정서적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사실 시작이 특별감찰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감찰관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가요. 집단지성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경선에서 90% 넘는 지지를 얻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녹취 인터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로서 10% 미만의 득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 국민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어서 9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통한 정권 교체의 열망이 지금 현재 집단지성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선당원들을 업고 정치를 하는 거 이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하고 민주당 정치를 하던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친문 강성당원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올라타서 정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업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고 그거를 뭐 제도적으로 뭐 권리를 더 한다던가 룰을 바꾸거나 그런 강화하거나 뭐 대표 임기를 손보거나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90% 넘는 득표율은 집단 지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선 박지원 의원님의 인터뷰에 항상 놀라는데 항상 뉴스거리가 되게 뭔가를 얘기하셔갖고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뭐 집단 지성이라기보다 그냥 현재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사실 대표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왜요? 승패가 다 결정이 나서 90%를 얻으면 어떻고 85를 얻으면 어떻고 80을 얻으면 어떻고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면 그거를 막기 어렵지 않냐라는 인식이 그냥 거의 모든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추후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뭐 집단지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현재 상황이죠. 다른 정치인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극성 지지층에 대한 교보제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90%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저는 외교관 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꼭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 말 뜻은 과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90%를 넘게 나오는 일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인 거거든요. 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장악하고 또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고 룰을 자기한테 맞게 그 유리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민주주의에 무너지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걸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의원의 상승세 배경에도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뭐 명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있으면 본인이 당의 전략 부분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께서는 기왕이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 작년에 읽었는데 저는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똑같은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대표 선거가 재미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 대표에 대한 마음을 투영해서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처럼 생각하고 뽑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본인은 이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없는 게 이상하다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도 그 자리에서 딱 들었는데 솔직히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서 줄 서서 공천받지 않았냐라고 해서 내가 과연 발언도 했군요. 그렇게 했나? 우리가 비판이 있을 때 의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죠. 다만 방송에 나와서 정치 평론가처럼 얘기 안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좀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분위기는 비판은 내부에서 하고 내부에서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시절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또 이제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비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떨어져서 다시 살아 들어오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전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한규 의원은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김한규 의원 정도면 또 당에서 칭찬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싶으세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어진 권한을 모두 다 사용했을 때로 규정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계속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2요구권, 대통령 권한이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고 있고 이게 계속 결국에는 양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이 각각의 권한을 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현지 시간 오늘로 예정됐던 남자 철인 3종 경기가 센 강의 수질 오염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철인 3종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여자 경기가 끝난 뒤 10시 45분에 열립니다.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최근 센 강의 수질이 개선됐지만 경기가 열리는 일부 구간의 수치가 여전히 기준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철인 3종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질이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오늘 파리에 폭염이 닥치면서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야외 경기는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공격을 받은 데 이어서 통신망도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올림픽 운영에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파리의 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기온도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늘막 없이 땡볕에 노출되는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상황.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선 경기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관광객을 위해 1,200개의 물안개 분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ris 2024 va prendre des mesures, a déjà pris des mesures pour atténuer l'effet de ces fortes chaleurs sur, encore une fois, le public et les athlètes.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마비된 데 이어 이번엔 통신망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광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밝혔습니다. Il faut vraiment connaître le réseau pour pouvoir y intervenir et puis sectionner, faire ce genre d'acte.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지연되고 전화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파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Whether it's water, whether it's telecom, whether it's energy, all these areas, whether it's transport, we've tried to anticipate and we put a setup in place. 주말 내내 차질을 빚었던 고속열차의 운행은 정상화된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국자운동가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해외에서 공식 활동 중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담긴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요원 신상 정보 등이 담긴 2, 3급 기밀 대여섯 건이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했고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하는 블랙 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 요원이 최근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달이라고 하는데요. 군은 정보 유출 정황을 어떻게 파악한 건가요? 우리 군에 대한 간첩 행위를 탐지하고 막아내는 방첩사가 그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 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을 하고 그 정보사 소속 군무원을 기밀 유출 혐의로 이제 계속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말에 그 군무원의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블랙 요원은 말 그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정보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네.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보 요원은 크게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뉩니다. 화이트란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파견한 인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교 공간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분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합법 활동을 하니까 정보 요원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본국과 해당국 보호국의 주재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블랙이란 신분이 가진 화이트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 잠입해서 활동하는 인물들. 그래서 뭐 나라나 여기마다 틀리지만은 뭐 특파원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 주재원 뭐 아니면 사업가, 유학생 등으로 위장을 해서 화이트가 합법적 활동으로만 입수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네. 다소 탈법적 수단을 쓰도록 확보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요원은 언제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의 차이점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정보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분이 노출되면은 특히나 그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측에 의해서 이 해당 그 요원들의 정보관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정보사는 상당수 요원들을 좀 급히 귀국을 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뭐 일단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네. 기밀을 든 파일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지금 북한 정찰 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는 누구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분은 아직 현 단계에서 이것을 뭐 정확하게 북한 측이다 아니다를 확보할 수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뭐 조선족이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중국 첩보 당국과 정보 당국과의 연결 가능성 등도 그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일 경우는 이것은 뭐 보통 크기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하는 블랙 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에 해외 군 정보망이 괴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보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일단 기존에 이제 뭐 그 현지에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 현지 인원들을 또 포섭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아예 이 공작관 신분이 탄로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경우는 아예 그 현지에 그 포섭하는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기존 정보 네트워크가 확실하면은 그 공작관만 교체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군무원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일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전달했다고 하는 조선족이 그 북한과 연계됐다고 하는 그 증거라든가 관련된 조사 내용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수집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간첩죄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형법상의 간첩죄에 해당하는데 군형법상의 간첩죄는 오직 사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군사 기밀 유출 혐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급 정보들이 어떻게 군무원 개인 노트북에 있을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정보기관은 서로 컴파트먼털라이즈,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정보를 알지 못하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정보들을 차단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해당 공무원이 이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없었던 것도 분명 그렇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를 지금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군무원은 해킹 때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애초에 이것은 좀 믿기 어려운 것이요. 분명히 본인도 해외 정보 파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해당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알았을 텐데 이것을 인터넷과 연결된 노트북에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거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네, 해당 군무원은 구속됐으니까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드 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평범한 홀덤 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됐는데요. 불법 도박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이번엔 홀덤 관련 협회가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로 송금받고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상금으로 입금했는데 상금을 탄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홀덤 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52개 홀덤 업소들은 40대 A씨가 지난 2021년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 홀덤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과거 인기 드라마 주인공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홀덤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A씨는 연예인을 내세워 회원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로 송금받고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상금으로 입금했습니다. 협회가 사실상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협회로 오간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64억 원에 이릅니다. 판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업소들은 협회 소속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업소들은 협회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별도의 도박판을 벌여 참가비와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장 A씨와 업주 2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업주와 딜러 등 15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체육 법인 취소를 요청하고 상금을 타간 4천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백화점 식당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160명을 넘는데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일본인들에게 장어는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입니다. 우리가 복날에 다양한 건강식을 먹듯 7월 말 장어를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과 25일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여성은 구토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改めましてこの度は誠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에게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며 식중독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열 처리를 한 식품을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어 전문점에서는 도시락을 만들 때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手袋っていうのは着用はされていたんですか? 手袋の使用は
当日に至ってなかっ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가게 자체 규칙에는 장갑을 끼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이 가게에서 판매된 도시락 등 장어 관련 제품은 모두 1,760여 개나 됩니다.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는 사고가 난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의 3선이 공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부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승리를 선언했고 중남미 각국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도 개표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마두로 대통령 당선 발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마두로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스승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A pensar otra vez, quizás volver a irse. ¿Qué vamos a hacer? Aquí no se puede estar, esto es una dictadura. Quedó claro el día de ayer. 공식 집계된 마두로 대통령의 득표율은 51%. 이번 승리로 3선의 18년 집권을 내다보는 좌파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파시스트 반혁명 세력의 쿠데타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Pero les digo a los complotados, a los involucrados y a los que avalen esta operación contra la democracia venezolana que la película ya la sabemos.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법으로 보장된 야당 참관인의 활동도 막았습니다. 야당은 자체 입수한 개표 기록을 토대로 자신들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73%에 이른다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9개국은 개표 결과 검증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좌파가 집권한 브라질과 칠레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엔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alls for complete transparency and encourages the timely publ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nd a breakdown by polling stations.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각국에 대사 소환을 통보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지만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 GDP가 71% 감소하고 물가는 13만 % 올라 인구의 4분의 1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오늘 울산 S-오일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공장 설계 도면과 화재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열 장치인 히터를 해체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오산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오산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1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연기를 보고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 엔진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근 중이던 해경 형사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병수 반장과 장원석, 장지승 형사는 지난 21일 해안도로에서 남성 2명이 60대 남성 A씨를 부축해 버스 정류장으로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범죄를 의심해서 다가갔지만 A씨는 갑자기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2명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고 A씨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하남시 창호동에 있는 욕실용품 회사 사무실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끼얹어 자체 진화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경제픽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쓸어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존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됐다 이거 비만이다. 어쨌든 저희는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래도 정리해보는 불가피하다. 아무래도 큐텐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확장과 탐욕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업 회생이란 쉽게 말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예.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일부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나머지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그만큼 이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요. 예. 이 정부는 지난 5월까지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2,200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게 6월과 7월분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1조 원 넘게 불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입점업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할 돈, 미정산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이 판매자들 입장에선 더욱 애가 타게 됐는데요. 예. 오늘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인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즉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판매 회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대금을 결제를 받아서 어떠한 이제 본인들이 또 물건을 가져온데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판매 회사들도 굉장히 곤란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당분간 채권이 동결되는데요. 이 거래 대금 역시 채무로 취급하게 돼서 정산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또 더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팀원과 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사실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라고 할 게 별반 없기 때문에 플랫폼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두 회사는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 조정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예. 이 제도는 최장 석 달 동안 이 기업이 스스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회생으로 결정 날지 여부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업체들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요. 이 피해 입점 업체의 현재 심정은 어떤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금이 지금 실질적으로 밀린 건 초대형, 대형, 중형 셀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큐텐에서 일부러 노린 거죠. 쓸어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됐다 이건 비만이다. 게다가 이 피해자들이 더 화나는 건 어제 이 구영배 대표가 첫 입장문에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입장문이 나온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이제 영세 기업은 연쇄 도산 위기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영배 대표가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네. 저희 이른바 TMF 사태 이야기 다음 주제어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모습 드러낸 구영배, 가진 모든 걸 내놓겠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22일 만인데 앞서 오늘 회의 전까지만 해도 구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 말지 확실치 않았는데 회의 직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예. 이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로 인해 야기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부, 좀 관계자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사과하고. 네, 다만 이 미정산 피해 금액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서 예.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도 피해를 받고 거기 소비자한테 판매한 판매업체도 피해를 받잖아요. 네. 그 피해 구제 계획은 밝혔습니까?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예, 이어졌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모든 걸 걸겠다, 모든 걸 내놓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동원해서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 대표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키운 배경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이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 지난 2월에 인수한 미국 위시의 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 들어갔다.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을 했다며 이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또 구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모든 걸 걸고 사업을 키워왔다면서 단 한 푼도 이 사익을 위해 횡령한 적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 시간을 주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하고 이 사이트를 정상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감원이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리를 했는데요. 이 큐텐 측이 양치기 소년 행태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어떤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지난주부터는 자금 추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네, 이런 불법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또 이번 사태로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질의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과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피해 소비자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이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납품업체들은 돈이 있어야지 또 그 돈으로 물건도 사고 다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픈런 전국민 로또 청약. 이 로또 청약 넣은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제 오전에 대기 시간이 67시간이라고 해서 오후에 사람이 좀 빠지면 넣어야겠다 해서 오후에 접속을 해봤더니 대기 시간이 200시간이 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어제 청약을 깔끔하게 포기를 했는데요. 이 청약홈에 접속하는 게 로또라는 말이 정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상 대기 시간이 603시간. 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게 바로 이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청약 단지들이 한날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들 단지 오늘도 청약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공급 청약과 무순위 청약이 이어졌는데 다만 뭐 어제만큼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청 전부터 7만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한때 32만 명까지 대기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청약 마감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몰렸는지 이제 집계가 됐나요? 네, 우선 2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레미안 원 펜타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별 공급 114가구 모집에 4만 명 넘게 몰렸어요. 이 평균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진행된 특별 공급
경쟁률 가운데는 최고치였고요. 예. 또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두 가구 모집에 각각 2,000명, 7,000명씩 몰렸는데 이 관건은 청약 마비 상태로 이 청약이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된 이 84제곱미터 한 가구 무순위 청약입니다. 예. 저희가 말하는 이른바 줍줍인데요. 네, 한 가구요. 네, 이 모집에 아마 역대급 경쟁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청약 시장에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차 때문이겠죠. 네, 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첫 번째 이유는 시세 차익입니다. 네. 일단 이들 단지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또 청약 취소나 부적격 물량이 몇 년 전 가격으로 나오면서 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최근 공급 절벽 우려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이 부분은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이 제일 쌀 때다 혹은 향후에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수요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애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실수요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또 청약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경제픽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관광홍보관을 마련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홍보관에서 부산과 강릉 등 국내 대표 명소를 선보이고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기술에 적용될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칩을 3분기 안에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공개된 GDDR7이 이전 세대보다 60%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해 1초에 1.5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풀 HD급 영화 300편 분량을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으로 발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규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이 50% 이상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주요 예술품과 문화재를 화폐 기술로 재현한 기획 전시를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가증권의 위변조를 막는 선과 점을 이용한 인쇄기법, 요판 기술로 만든 금동 방가사유상과 인왕재색도, 미인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을 두고 협상하던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흰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형 원유 가격은 리터당 1,084원으로 유지되고 치즈와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형 원유 가격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5원이 내려간 882원이 됩니다. 원유 가격 동결에 따라 주요 업체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어서 우유에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울산 SOL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 차량이 속속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석유화 공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일어난 공장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난 히터 그거 위주로 살펴보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 아직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동 감식엔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 인력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감식은 40분가량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공정 설계 도면과 화재 현장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열 장치인 히터를 해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지난 28일 새벽 시작돼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혼합자일렌을 가열해 파라자일렌으로 일부 성분을 추출하는 공정의 가열 장치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SO일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 재가동을 신속히 진행해 생산과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된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지난 주말 올여름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은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강릉은 2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무척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